코스피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게임스톱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나스닥이 2% 넘게 오르는 등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늦지 않게 그리고 충분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별 지원과 더불어서 전국민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유니클로가 불매운동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이달에만 국내 매장 10곳의 문을 닫습니다. 특히 전국 홈플러스에 입점된 유니클로의 매장이 모두 철수합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국민과 신한등 국내은행 12곳의 현지 영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3,100선을 넘어서 이제는 3,120선까지 탈환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흐름 어떨까요?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2.11% 오른 3,121.09에 거래 중인데요. 외국인이 1,350억 원, 기관이 288억 원 사들이며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 지금은 상승 반전에 1.26% 오른 969.02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판 게임스톱 대상으로 주목받으며 어제 급등했던 셀트리온과 HLB는 각각 2.19%, 0.62%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은 대체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전 내린 1,116원 30전입니다. 네, 뉴욕 증시로도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 3만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까? 네, 증시 전반에 불안이 줄어들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6% 오르며 3만 선을 회복했고 S&P 500은 1.61%, 나스닥 지수도 2.55% 오르며 장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반대 운동의 가운데에 서 있는 게임스톱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AMC 엔터테인먼트도 차분한 움직임을 보이며 변동성 우려가 완화된 영향이 큽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을 언급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스톱에 이어 이번에는 은 매입에 몰리면서 은 가격과 은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는데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은 선물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높은 온수당 장중 30.3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위한 지원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피해 계층을 돕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지급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상생연대 3법도 제안했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와 함께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위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시는 총 1조 4,9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1조 원은 5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규모인데요. 한도 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도 1만 명에게 3개월간 지원하는데요. 무급휴직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1인당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해 100% 시비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 자금을 다음 달 중 현금으로 지원하고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면서 위기를 맞은 공연 예술계에 9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완성을 했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행보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우선 대한상의 회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상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사실상 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이 속속 추진되면서 박용만 상임회장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좀 더 무게감 있는 회장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 회장은 오는 23일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고 다음 달 정식 취임합니다. 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또 행보를 봐야겠죠. 이런 와중에 SK하이닉스는 공장 하나를 완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8년 11월 착공한 대규모 공장 M16이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D램 위주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와 함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준공식에서 반도체 시장이 부진했던 2년 전 이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업사이클 이야기가 나온다며 어려운 시기에 내렸던 과감한 결단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이달 초에 2층으로 된 전기버스를 출시합니다. 순수 전기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2층 버스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던 2층 전기버스가 조만간 국내에서도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언제쯤 나온다고 합니까? 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2층 전기버스 개발을 마치고 내구성과 신뢰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범 주행을 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전까지 사전 계약된 지자체 버스 운행사들에 자체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2층 전기버스는 지난 2017년부터 현대자동차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개발한 상용 차량인데요. 현대차는 당초 이 차량을 지난해 말 시중에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성능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출시가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기버스인데다가 2층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버스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버스 형태를 살펴보면 길이 13m, 높이 4m, 너비 2.5m로 버스 기사를 포함한 71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1회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70여 분 정도입니다. 해당 2층 전기버스는 송도, 강남, 용인, 종로 등 중장거리를 오가는 경기 지역 광역버스에 우선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전기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600억 원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전체의 30~4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2층 전기버스가 기존 단거리 위주인 1층 중국산 전기버스와 차별화를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째 계속되는 일본의 불매운동 그리고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가운데 유니클로가 이달에만 매장 10곳의 문을 닫는 것으로 SBS 비즈의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과 영남, 호남 지역 곳곳에서 폐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있던 유니클로가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2월 시작한 지 이제 이틀째인데요. 이달에 유난히 유니클로의 폐점 매장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달에만 전국에서 10곳의 유니클로 매장이 영업을 종료합니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9곳이 문을 닫은 이후 가장 많이 폐점하는 달이 됐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방학점과 목동점, 강서점이 오는 18일까지만 영업합니다. 경상 지역에서는 홈플러스 성서점과 아시아드점, 칠곡점, 또 해운대점이 마찬가지로 18일 영업을 종료하고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19일에 폐점합니다. 전라 지역에서는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18일까지, 또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5일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습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매장만 8곳이 폐점을 하게 됐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이로써 전국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한 유니클로 매장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사실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폐점 전략과도 맞닿은 지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괄하는 유니클로 인터내셔널의 지난해 9월에서 11월 영업이익이 414억엔, 우리 돈 4,3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는데요.
유니클로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은 한국 유니클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영업점들을 닫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 점이 흑자 전환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니클로는 2019년 9월부터 영업점 수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전인 지난 9월까지 1년 동안 한국에서 약 900억 원의 순손실을 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2,800억 원가량 더 빠진 겁니다. 이에 유니클로는 지난 2019년 약 10개에 달했던 매장을 지난해 연말까지 150개로 줄였고 올해도 두 자릿수 매장이 폐점하면서 130여 개가 남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배달앱 업계 1위 업체죠. 배달의 민족이 생필품 장보기 서비스인 비마트의 최소 주문 금액과 또 배달료를 2배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면이나 우유 등을 5,000원어치만 구매해도 배달을 해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10,000원 이상 구매해야 배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요즘 사실 생필품도 배달해서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최소 주문 금액을 올려버리면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5,000원 이상 사도 될 걸 10,000원 이상 구매해야 되니까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최근 공지를 통해서 다음 달 2일 0시부터 B마트의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료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최소 주문 금액은 5,000원이었는데 10,000원으로 2배 올립니다. B마트는 1,000원 안쪽에 우유와 또 라면 같은 값싼 식품들도 많아서 고객에 따라서는 10,000원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상품을 사야 하는 겁니다. 네,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최소 주문 금액에다가 배달료까지 또 더 올린다고요? 그렇습니다. 10,000원 주문 고객 기준으로 지금은 1,500원인 고객 배달료를 이 다음 달부터 3,000원으로 2배 올립니다. 또 지금은 20,000원 이상 구매하면 이 무료 배달인데 이것도 30,000원 이상 사야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금까지 다른 온라인 배달 서비스 대비 최소 주문 금액이나 배달료가 저렴했던 것을 이제와 적정 수준으로 올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무알콜 맥주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한 하이트진로 음료가 리뉴얼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까지도 가격을 인상해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무알콜 맥주를 리뉴얼하면서 가격 인상도 함께 했다고요? 네, 무알콜 맥주 하이트 제로 0.00을 전면 리뉴얼 출시하면서 편의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350ml 캔 제품을 기준으로 기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올렸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리뉴얼 전 하이트 진로 무알콜 맥주도 가격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20%입니다. 하이트 제로 0.00은 제품 출시 8년 만에 이름을 제외한 맛과 디자인, 브랜드 컨셉트 모두 바꿨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리뉴얼 사실은 공개했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아 몰래 올리려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 진로 음료 측은 2012년 출시 이후 8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애초에 타사 무알콜 제품이나 탄산음료에 비해서도 가격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소식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맥주뿐만 아니라 식음료 업체들이 죄다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죠. 네, 어제부터 롯데 칠성음료의 대표 제품인 칠성 사이다와 펩시콜라 등의 출고 가격은 평균 7%, 금액으로는 약 100원가량 올랐고요. 롯데리아 역시 버거와 디저트 등 제품 25종의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가량 올렸습니다. 앞서 코카콜라와 동아 오츠카의 포카리 스웨트도 판매가가 100원씩 올랐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오뚜기가 즉석밥 일부 제품 가격을 약 7% 올리기로 했고 풀무원도 최근 두부와 콩나물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은 전년 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집계가 나와서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연일 유지하는 가운데 첫 번째 국산 코로나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의 최종 허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이번에 레키로나주 허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은 거죠? 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허가를 위한 마지막 전문가 자문 절차인
최종 점검위원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앞서 코로나19 치료제 안정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레키로나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검증 자문단과 위원회는 레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식약처는 이제 오는 5일에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 자문단과 위원회 의견을 종합 수렴해 검토하고 레키로나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관건은 투여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경증 환자의 경우 고위험군의 제한에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해서 검증 자문단과는 의견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제 소식뿐만 아니라 백신 도입 준비도 지금 한창인데요. 이달 중순경에 화이자 백신이 또 국내로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제 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르면 이달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 7천 도즈 약 6만 명분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은 특례 수입, 즉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해서 안전성이나 효과성 검증은 거치지 않고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6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들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금융사들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관련된 금융사들에게 징계안을 사전에 전달을 했다고요? 네, 지난달 27일 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는데요.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사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내역을 정리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펀드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징계 이유입니다. 징계안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감봉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도 징계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4천억 원이 넘는 최대 판매사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직무정지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전 통보이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네, 금감원은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데요.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은 통보받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를 참고해 제재심에서 징계안을 의결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중금리 대출 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또 마이더잇 데이터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는 거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이돌 대출이나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은 있었지만 자체 상품은 처음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평균 1조 2천억 원가량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는데 자체 상품은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올해 또 새롭게 추진되는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네, 카카오뱅크는 앞서 말씀드린 중금리 대출을 위해서 현재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보유한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도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고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2차 심사에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연계대출과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 신용카드 모집 대행 등 제휴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올해 카카오뱅크의 기업 공개 IPO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관사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리적으로 상반기는 어렵다는 것이 카카오뱅크 측의 입장입니다. 올해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되 단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도 고민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현지에 있는 국내 시중은행 법인들이 오늘부터 전면적인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의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못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국내 시중은행 법인 모두 굉장히 초긴장 상황일 것 같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시중은행 법인들 모두 굉장히 초긴장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네, 국내 금융회사가 대거 진출해 있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금융권과 감독 당국도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 중앙은행은 오늘부터 현지에 있는 모든 은행들의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이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을 포함해 총 12곳입니다. 3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신한은행은 어제부터 은행 업무를 멈춘 상황이고 지난주에 미얀마 현지 법인을 연 KB국민은행도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지 통신수단이 먹통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 와이파이와 SNS 등을 이용해 비상연락망을 최대한 유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이 확인된 게 없어서 다행인데요. 앞으로 비상 대응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상대응책 총괄은 외교부가 맡게 되는데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를 모두 합치면 총 20곳이 넘는 금융회사가 진출 중이라 금융위원회는 외교부의 협의 요청에 맞춰 비상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파악한 현지 상황을 보면 미얀마 내에서 약탈과 방화가 계속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모두 107곳으로 현지 투자 금액만 7,500억 원에 달해 조만간 비상대응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픽입니다. 게임스톱이 연일 시장을 흔들고 있죠. 밤사이에는 30% 넘게 폭락했는데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놓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 창업자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로빈후드는 게임스톱을 포함해 일부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로 논란이 됐죠. 이와 관련해 머스크 CEO는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쳤느냐면서 강도 높게 쏘아붙였는데요. 블레드 테네브 로빈후드 CEO는 증권 결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NSCC가 증거금으로 30억 달러를 추가로 넣으라고 요구를 했고 또 스타트업으로서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어서 게임스톱 매수 주문을 막아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로빈후드는 게임스톱 매수 한도를 한 주로 묶었다가 4주로 확대를 했고요. 오늘 다시 20주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미 20주 이상의 게임스톱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추가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거래 제한을 놓고 헤지 펀드와의 연관성도 제기가 됐었죠. 머스크도 로빈후드가 시타델 캐피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사실 머스크가 시타델을 콕 집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수수료 무료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타델 같은 초단타 매매 증권사에 개인 투자자들의 데이터 정보를 팔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여기에 시타델은 이번 공매도 대전에서 참패한 멜빈 캐피털에 투자를 했죠. 이 같은 관계 때문에 의구심을 제기한 겁니다. 한편 머스크는 자신이 비트코인의 지지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8년 전 친구가 비트코인을 소개할 때 샀어야 했는데 좀 늦은 것 같다면서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업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가운데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2조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현재 공매도 잔고는 셀트리온이 2조 5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1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가 3,079억 원으로 공매도 잔고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KMW, 펄 어비스 순이었습니다. 미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상화폐 리플이 하룻밤 사이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어제 오후 한때 825원 넘게 급등했던 리플이 오늘 오전에는 38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리플은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루 사이 3조 8천억 원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으로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47로 전년 동월 대비 0.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달걀과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체감 물가는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한편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며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강원 산지와 도서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저녁부터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밤한때 서울 경기와 충청 내륙, 전라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며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중부지방은 좋음 단계, 남부지방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해서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이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